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또 좋은 한 주간 만들죠? 예, 아침에 그 차 세우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아저씨가 그 뭐라 그러시더라? 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러셨던가? 뭐 하여튼 월요일 아침 인사를 하는데 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우리도 이제 이번 월요일 또 월요일부터 해서 잘 지내죠? 예. 자, 그리고 중단문 리딩 이제 시작하는데 강의 계획서 먼저 보고 뭐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 먼저 드릴게요. 네, 강의 목표를 보시면 문장 수준의 해석을 넘어라는 말부터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문단이라 그러죠. 문단이 되면 문단에는 뭐가 있죠? 문단이라고 하는 말의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끝나잖아요. 문장은 문장에 어떤 이야기가 다 있게 마련인데 문단이 되면은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문단에는 주제가 있어요. 딱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두 개 있는 문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나오려면은 새로 문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단에는 마치 모든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듯이 모든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이름 아시죠? 주제문? 맞아요.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제문을 영어로. topic sentence요. 들어보셨죠? topic sentence라고. 그쵸? 그러면 topic sentence가 문장에 있잖아요. 그럼 문장에 topic sentence가 있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영어 문장은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장을 문장에다가 써놔요. 완전히 요약한 문장을 써놓습니다. 전체. 그 문단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문으로 뽑았으면 되는 문장을 문장에 써놔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완전히 문장에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topic sentence는 어디다가 주로 쓰느냐. 문 단위 있으면은 위치가 하나, 둘, 셋. 뭐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괄식? 주제 표현방에 두 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이렇게 4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양괄식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양괄식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을 두괄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topic sentence가 첫 문장에 있는 경우,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한 덩어리를 묶고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끝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특히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이제 우리가 있는 막 너무 화려하게 멋을 부리지는 않는 글들이잖아요. 주제를 선명하게 보이려면 주제는 앞에, 중간에, 끝에. 앞에, 맨 처음에 놓는다. 그러면은 그 주제가 대부분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치 문장에서 뭐를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문장에서는 뭐를 잘 읽어야 되죠? 주어하고 동사를 잘 읽어야 되죠? 그럼 문장이 있을 때는 주어 동사를 굉장히 잘 읽으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문단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굉장히 잘 읽으면 나머지는 술술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장 너머의 수준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 줘야 될 가장 이제 한 가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문장대를 기억해 보면은 옛날에는 주어 동사를 되게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어 동사를 뚜렷이 찾을 뿐만 아니라 동사를 찾고 나면 주어하고 동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뭐 하죠? 주어하고 동사만 찾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어하고 동사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아 주어하고 동사 찾았구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이 동사가 플러스 원 동사구나 플러스 투 동사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인지 투인지의 형태조차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대절이 나오겠구나. 투부정사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주어하고 동사를 본 다음에 이게 아예 칸을 만들어 놓은 칸의 정보를 이렇게 담잖아요. 맞습니까? 제 표현 아시겠어요? 칸을 아예 만드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면 tell이면은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되니까 somebody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something은 여기까지구나. 아예 칸을 만들었다가 거기다 정보를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문단에서도 이런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단에서도.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topic sentence라는 걸 알게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정리해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정리할 때는 그때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해줘야 돼요. 뭘 한다고요? 패러프레이징이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이제 길게 한 얘기를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뭐가 어떻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패러프레이징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자기 식대로 간단하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를 할 거다. 요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제를 안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주제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 주제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겠구나. 마치 주어 동사를 보고 나면 뒤에 플러스 원인지 플러스 투인지 예상하는 것처럼 이 주제문 다음에 뭐를 주로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문장에서 그걸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문장 성분이 다 해봤자 5개밖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럼 뭐가 있어요?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대상어, 그다음 보어. 그 나머지는 수식이다. 꼭 필요하진 않은 수식이다. 5개밖에 없는 데다가 문장의 빈칸은 4칸밖에 없어서 주어 동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상과 플러스 알파 아니면 3칸 주어 동사 뭐 대상인지 뭔지 뭐 그 나머지는 추가적인 요소다. 이렇게 기본적인 칸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명사의 종류가 somebody, something 아니면 대절 WH절 아니면 to ing. 요것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를 잘 붙잡고서 이렇게 조합을 해나가는 거, 퍼즐 맞추듯이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주어와 모든 대상의 품사가 명사니까. 그래서 동사 다음에 대상을 쓸 자리에 ed 같은 걸 쓸 수? 동사의 대상으로 ed형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pp형, ed형은 무슨 사와 무슨 사만? 형용사와 부사만 되지 pp형이 뭐가 안 되니까 명사 역할을 못하니까 주어하고 동사 말한 다음에 바로 ed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보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갖는 건 우선 문장의 기본 틀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단에 대해서도 그런 기본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게 있어서 문단에 대해서도 몸동사, 머리동사, 감정동사, 연결동사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틀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틀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단문 리딩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는 주제를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주제를 잘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제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보태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글을 쓸 때 문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에 거의 처음에 한두 문장이 토픽 센텐스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애냐. 자, 요 밑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부 뭐 하려고, 주제가 다 나왔는데, 주제가 뼈가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쵸, 추가적으로 그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주제를 밑에서 받쳐주는 생각들이다. 이래가지고 supporting ideas라든지 supporting sentences라든지 이 supporting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sentences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말한 주제는 몇 개? 문단에는 주제는 하나.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해놓고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자세한 예를 든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제는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주제는 포괄적. 얘는 구체적. 그래서 여기서 스페시픽하게 예들을 드는 것 이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시간 순서대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hronological하게 이제 주제를 풀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 구구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토픽을 잘 찾는 것. 이걸 이제 한동안 굉장히 연습을 하다 보면 토픽을 잘 보고 나면 이제 이 토픽 다음에는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얘기, 밑에 얘기보다는 큰 구성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과 토픽을 잘 보는 방법에 집중을 하겠어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에 대해서 마치 이제 문장의 구성성분 문장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대상어하고 보어하고 수식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문단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토픽 센텐스와 supporting ideas가 있다. 이렇게 우선은 크게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토픽을 제시하는 방법이 주로는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첫 문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첫 문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대로 나갈 것이다. 가다가 그 뭐라 그러죠? 가다가 반전, 예. 반전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뒤통수를 때린다. 또는 뭐 맨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반전이 어디선가 계속 일어난다. 라고 이제 여러분은 불안해하며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의심하며 얘가 나를 지금 뒤통수 치려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어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글을 딱 보면 반전을 할지 안 할지가 첫 문장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자, 더 질문을 쉽게 하겠는데요. 영어에서 글을 쓸 때 반전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영어에서 글을 쓸 때 기본은 그 읽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글을 쓸까요? 잘 모르게 만들까요? 잘 모르게. 얘네가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그런 게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일 리가 없죠. 예. 그 애들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야지. 막 이런 게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빨리 알고 싶게 만드는데, 근데 맨날 첫 문장의 주제를 다 보여주면은 좀 재미가 없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문장이 바로 보이지는 않고 첫 문장에 이제 딴 사람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딱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첫 문장에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나는 이란 얘기로 돌아갈 거라는 낌새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쉽게 알 수 있도록 써요. 예, 잘 모르게 쓰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글이 막 꽁트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막 이렇게 글의 장르가 문학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그런 퍼즐을 푸는데 재미를 느끼느라고 문학은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장르가 있잖아요, 글의 장르가. 그래서 문학은 또 너무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사고 게임을 하느라고 문학을 읽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글은 대부분 장르가 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정보를 주고자 하는 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한 번 정도 이렇게 땅 쳐가지고 재미를 주는 식이지, 그걸 막 잘 안 보이게끔 막 억지로 막 숨기고 일부러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를 제시할 때 가장 그냥 선명하게 딱 첫 문장 보면은 이거 완전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문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게 딱 노골적이고 되게 선명하게 딱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당당하게 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직구를 날리는 그런 문장을 책의 제시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시문은 보면 딱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열거해 놓은 몇 가지를 보면 이거 완전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꺾을 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장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변하고 하여튼 돌리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반박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글을 쓸 때는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려고 써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글을 써요. 바꾸려고 글을 써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걸 바꾸려고 글을 써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얘기를 할 때 이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요 말을 할 때 딱 여러분이 눈치를 채죠? 그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반박을 할 거리가 있어서 건수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이제 맨 처음에 제가 1, 2, 3 이렇게 나열을 한 이런 걸 보면은 나 이걸 돌리려고 하겠다는 것을 첫 문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해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주제를 안 찾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주제를 찾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첫 문장만 들으면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모르질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반박문조차도 대부분은 첫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주제를 안 찾으시죠?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뜻은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하다. 지금 좀 전에 말한 여러분은 주제를 안 찾고 글을 읽으시죠? 라고 하는 건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고는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형태상은 무슨 문이에요?
반박문이에요.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려는 거예요, 형태상은. 그러나 첫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답을 했다시피 그게 뭘 얘기할 거라는 건 상당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박문조차도 however 뒤를 읽어야만 주제를 안다. however 전에 안다. 전에 알아요, 대부분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생활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제시문은 대체로 시제가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해서 얘기하는 거. 독서는 뭐 읽기, 독서는 사고과정입니다지. 사고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사고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시제가 과거다. 그럼 이건 거의 반박문이에요. 자, 뭐라고요? 첫 문장이 무슨 시제로 되면? 과거 시제로 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시제만 봐도 제시문인지 반박문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시제만 보고 반박문인지 제시문인지 안다는 얘기를 시제를 못 보는 사람한테 하면 소용이 없죠? 시제가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동사 ed 붙으면 다 과거인 줄 알았다가 막 뭐 수동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제 보기를 포기한 사람한테 그쵸. 예. 동사의 ed를 계속 과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동사의 ed를 읽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 첫 문장의 과거 시제는 반박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통영어도 하시고, 또 파워그래머도 하고 있고, 파워드의 예문도 많이 받고, 한 달 동안 참 이 기적의 한 달을 이미 보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따는 한 달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고 좋고 또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짓긴 했는데 아직 열매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딸 만하지는 못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 그냥 갑시다. 계속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11, 12월에 또 복습하면 그때 이제 연근 과일을 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가시고,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홀수법만 푸세요, 홀수법만.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계획서에서 제가 오늘 주로 우리가 중단문 리딩이란 과정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새는, 이제 요새는 7급하고 9급은 난이도가 확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급이 한참 많이 어렵게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국회직 8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국회직 8급은 그 해설을 쓸 때도 막 돌아버려요. 25문제까지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25문제가 별게 아닌데 국회직 8급 25문제 해서 쓰다가 완전 화나요. 20문제에서 안 끝난다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래 푸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국회직 8급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 외에 7급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9급하고 7급은 난이도 차이가 이제 확실히 좀 드러나요. 근데 그 7급이 되면은 지문이 길고 한 문단에 뭐 2개씩, 그러니까 한 문제에 쓰는 지문에 긴 거 2개씩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9급은 대체로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게 한 문단짜리니까 한 문단에서 주제를 이렇게 잘 보면은 답이 좀 훨씬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9급은 문제 풀 때 상당히는 쉬운 편이고 7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봐줘야지 되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쨌든 한 문단이 기본이니까 그러면 한 문단마다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ideas가 있고 우리는 topic sentence를 잘 알아가지고 이제 답을 잘 해나가고 이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거고 topic sentence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가 모든 문제마다 위에 보면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문장을 읽어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순서 맞추기든 뭐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식으로 주제가 표현됐는지를 체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한 달 동안 계속 어떤 식으로 주제가 표현되는지 위에다 체크해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글을 그냥 읽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문제를 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글을 읽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문제를 푼다는 거는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 사람 누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출제자하고 글쓴이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읽는 사람. 그래서 출제자하고 누구하고 글쓴이하고 그다음에 읽는 이. 문제 푸는 이, 정확히 말하면 푸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니셔티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파워도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니셔티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출제자가 갖고 있죠. 그래서 출제자가 갑이에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뭐 하라는 대로 여러분은 출제자가 하라는 것을 잘 알아듣고 그다음에 거기 그 하라는 과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그쵸?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주문한 것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해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글을 다 읽어야겠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과제 수행하면 돼요. 예, 정확하고 빠르게 과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읽으라고 하질 않았죠? 출제자가 이걸 다 읽으라고 하지를 않았는데 그걸 막 계속 읽고 있으면은 칭찬을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성실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되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제만 찾으라 그랬는데 그 두 문장만 보면 주제는 나오는데 끝까지 다 읽다가 지쳐가지고 막 시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제 찾으라 그랬는데 주제는 뻔히 보이는데 막 끝까지 다 읽으면서 막 굉장히 고민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이런 건 되게 효과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식이 나중에 보면 일하는 방식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지 않고 말이야. 어? 뭐, 1시간, 100분에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한 200분 주면 내가 점수 되게 잘 맞을 텐데. 그럼 왜 짧은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량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딱 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내는지가 또 업무를 그렇게 해내는지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건데, 필요한 일을 해야지,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많이 읽는 것, 많이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나중에 입사하셔서 일할 때도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문 리딩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이것도 일이죠. 우리한테 이것도 일인데 일을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효과적이라는 건 일단 이렇게 주문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출제자의 의견을.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갑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선생한테 갑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잘 알아듣고 반응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걸 필요로 하는데 제가 뭐 딴 얘기 계속 하고 있다거나, 그럼 이해도 잘 안 된다거나, 왜 저러는지.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갑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뭐 하라 그러는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선택항에서 좋은 답을 골라주셔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것은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제자, 문제 유형이죠. 출제자는 여러분한테 뭘 하라 그러죠?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토픽이 뭐예요? 또는 뭐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뭐 메인 아이디어, 주제, 제목, 이건 다 똑같은, 메인 아이디어, 주제, 토픽, 이건 같은 얘기고,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은 주제를 좀 멋있게 만들어야 제목이 되죠. 그래서 약간 가공을 한 것이 제목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는 것들을 전체를 요약한 얘기가 뭐냐를 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오죠? 4가지 유형을 분류하려고 그래요. 딱 보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전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글을 쓴 목적이 뭡니까? 또는 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죠. 예, 전체적으로 그 주제가 뭐냐를 아픔을 딱 보면 되겠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글의 분위기가 어때요? 글쓴이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럴 때 이제 요령과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좀 읽고, 뒤에 끝에 좀 읽어보면, 그 기분이 계속 가는지, 가다 기분이 달라지는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기분이 이랬다가 나중에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처음 가서 글을 읽고, 그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기분이 좀 어때졌는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유형이라고 하겠어요. 유형 4가지. 자, 그러면 전체는 그렇고, 또 있고, 그 다음은, 빈칸 완성이 있죠, 빈칸 완성. 빈칸 완성 문제가 사실은 훨씬 쉽죠,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근데 빈칸은 많이 틀린다, 예. 빈칸은 많이 틀린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빈칸은 사실은 보통 어떠냐면 한 문장만 읽고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문장 정도나 그렇게 요 부분만 따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따져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읽어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면 빈칸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요번에 지방직 9급에서 빈칸 문제가 어떻게 나왔더라? 빈칸을 거의 안 냈어요. 빈칸을 거의 안 내고 주제하고 요새는 순서 맞추기라든지 논리성 문제는 20문제 중에 2문제는 꼭 나와요. 옛날에는 그걸 안 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시험들이 그 논리성 문제 2개를 빠뜨리지 않고 넣고 있어요. 주제하고 그다음 세부사항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이 2개 정도 지방직 9급에서 나왔었는데 꽤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이 나오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빈칸 문제가 좀 그래도 나중에 참 앞뒤 문장만 보고 나면은 쉬운 편이고, 이번 국회지 9급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잘만 읽어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빈칸 완성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빈칸을 완성하려면 뭘 잘 읽어야 되죠? 빈칸의 앞과 뒤. 그래서 빈칸 앞에 요지와 그다음 빈칸 뒤에 요지. 빈칸 완성에서 빈칸 완성 문제의 답이 4분의 1은 however잖아요. 예, 4분의 1 정도는 however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넣으라고 할 때 대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그래서 앞과 뒤를 봐서 논리성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내용이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나요? 일치 문제. 그러니까 true냐, not true냐 이걸 찾으라는 거. 그러면은 그런 유형을 세부 사항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세부 전체를 묻는 문제,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 그다음 빈칸 완성 문제, 마지막은 논리성.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뉘게 되고, 그러면 출제자가 그 4개 중에 뭘 여러분한테 요구했는지를 늘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이 있으면 맨 위에 이제 2개의 두 종류를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글의 유형. 3가지, 뭐뭐뭐 중에. 제시문인지, 반박문인지, 생활문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주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생활문은 시제가 대체로 과거죠. 예. 그 다음에 제시문 대체로 현재 시제고, 반박문은 과거였다 현재로 바뀐다든지 시제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글의 종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문제 유형. 문제 유형 4가지 중에, 뭐뭐뭐? 전체를 보라는 건지, 세부를 보라는 건지, 빈칸 완성인지, 아니면 논리성 문제인지. 그럼 각 유형에 맞게 푸는 방식들이 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 방식을 오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그 챕터 1, 2, 3 해가지고 7과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1주차 이번에 주제 찾는 방법에서 독해의 기술이라고 하는 장이 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 인트로는 그 챕터가 그냥 빵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챕터 1 이렇게 들어가고, 매주마다 2개 정도씩 챕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주제 보이시죠? 그래서 매주 여러분은 100개의 문장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100개. 그리고 우리는 매일 시간당 8개씩 풀어서, 그러면 하루에 32개를 풀면은 3일 동안 96개, 대략 100개를 맞추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숫자는 아시겠죠? 예,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매 챕터마다 50개씩 있는데, 50개는 문제 유형을 4가지를 골고루 갖고 있어요. 골고루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4대 4대 뭐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4대 3대 2대 1이라든지 뭐 그런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모든 챕터마다 다종한 것들을 다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처음에 한 번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것은 문제 유형이 섞여 있을 때, 아, 이거는 주제니까 이렇게 풀어야겠지. 세부사항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지 굳혀지는 거지. 주제 찾는 문제만 막 50개 풀고, 그러면 계속 주제만 하다가 세부사항 문제를 50개 푸는 동안 주제 찾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잊어먹고, 그쵸. 그런 식의 과정을 하고 나서 시험지를 보면 이게 주제 찾기인지 세부사항 문제인지 분별하지 않고 바로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주제인지 아니면 세부사항인지 빈칸인지 이걸 자꾸 체크를 해내고, 그럼 그에 맞는 읽기 방법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험지에 딱 보고서는, 아, 이거 주제니까 이렇게 풀자, 세부사항이니까 이렇게 풀자,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진도는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강의 목표 다시 보면 문장 수준의 해석을 넘어,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했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를 읽을 건데요? 문단, 패러그래프를 읽을 건데, 문단을 읽을 때도 문장에서 하고 공통점이 있다. 문장에서 뭐가 중요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하고 이제 뒤를 예상했던 것처럼, 문단에서도 앞에서 주제, 스태틱 센텐스를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계속 예상하면서, 프로액티브하게 여전히 또 읽을 것이다. 읽기는 그렇게 할 건데, 세 번째에 보시면은, 중간에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추론 및 예측을 활용한다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예상,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적 독해 훈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출제자가 그 갑이다. 그런 출제자 얘기를 네 종류 중에 뭐를 묻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더 중요해요? 선택항이 더 중요해요? 본문과 선택항 중에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선택항이 더 중요하죠. 예. 본문은 한 두 줄만 읽어도 무슨 말하는지 상당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 보면은 선택항을 길게 쓰거든요. 선택항을 짧게 쓰면 사실 좀 훨씬 머리가 가볍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영어 공부한 걸 생각하면 선택항에 잘 안 읽힌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선택항을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경우들이 많죠. 선택항의 요점이 뭔지 잘 몰랐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본문을 읽었는데 선택항 1, 2, 3, 4가 선명하게 안 읽히면은 벌써 답을 잘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본문은 읽었는데 선택항이 안 읽혀. 이러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선택항이 잘 안 읽혔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선택항이 안 읽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인을 알 거예요. 왜 선택항이 잘 안 읽혔습니까? 소익 씨. 주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장을 이렇게 읽었는데도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몰랐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토익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럴 텐데 주제를 모르는 채로 선택항을 읽으라고 먼저 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제를 보지 않고 바로 선택항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게 이걸 말하는 건지 저걸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택항을 읽을 때는 뭐를 알고 나서 선택항을 읽으셔야 돼요. 주제를 알고 선택항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읽어도 포인트를 모른다. 요거는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선택항이 안 읽히나요? 일단 문법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이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선택항에서 주어가 동사가 수식 구조가 뭐 절이 이 정리가 안 되니까 특히 의문문 나오면은 막 해석 더 못하고 의문문이라고 막 해석이 안 되고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니까 문법이 안 돼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휘를 몰라도 물론 해석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법과 어휘, 특히 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안 읽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달에 파워그래머 이런 것들 이렇게 깔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어휘와 문법을 모르는데 아무리 뭐 주제를 알아봤자 그게 정리가 돼 보입니까? 맞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동안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미천을 만드시고 지금 파워그래머 또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제를 찾고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주제가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문제예요. 왜 주제가 왜 선택항이 잘 안 읽히는가? 첫째, 어휘와 문법이 되게 약하다. 그 다음에 둘째, 주제가 뭔지, 이글 전체의 주제가 뭔지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 또. 단어, 그게 어휘와 문법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단어를 모른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본문을 읽다가 지쳤다예요. 본문을 읽다가 지쳐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본문을 읽다가 지쳤어요. 내가 너무 이게 치였어요. 지금 막 피곤해. 그러니까 선택항을 읽을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항이 좀 짧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막 기니까 왕짜증이 막 나고 막 질 것만 같고 막 심리적으로 벌써 휘말린 거예요. 심리적으로 낚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택항을 읽을 때 되게 쌩쌩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많이 읽고 선택항을 보지 마시고 앞부분에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되게 잘 해놓고 주제 찾아서 이게 이렇다는 얘기구나 하는 걸 패러프레이징 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패러프레이징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 정보가 돼요. 패러프레이징을 하지 않을 때는 제 얘기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남 얘기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게 이렇다는 거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해내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 매니아들을 가지고 바로 선택하는 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치지 않고 쫓기지 않으니까. 본문을 읽느라고 마음도 지치지만 시간도 썼기 때문에 압박이 되게 많아요. 맞죠? 아시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주제 찾을 때 뭐 세부사항이 되건 뭐가 됐건 주제만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선택항을 잘 읽으세요. 문제 푸는 요령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수강 대상이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 해석은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주제를 앞에서 찾지 않으니까요. 주제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맞죠? 예, 글을 우리가 문장에서 영어는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는 1, 2, 3, 4, 5 한국어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2.5, 2.5, 2.5로 읽는다. 그런 얘기 했던 건 똑같아요. 글을 문단을 쓸 때도 앞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차 떨어지는데 우리는 좀 덜 중요한 얘기를 했다가 뒤에 가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을 평면적으로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무슨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에 딱 휘어잡고 나시면은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걸 우리가 실천을 해가지고 몸으로 느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험생,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종종 말해왔지만 이런 방식으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덜 걸리겠어요?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져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40분 동안 풀 때나 25분 풀 때나 점수는 마찬가지더라. 40분을 막 해서 간신히 막 몇 점에 나왔을 때 이거를 25분에 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막 그럼 완전 점수 안 나올 것 같은데 막상 확 줄여놓고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죠. 나머지 시간들이 확보가 되니까 나머지 과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25분 안에도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지금까지도 많이들 해봤었고. 근데 그게 되는 거는 어휘와 문법 기본이 있고, 그 다음 독해 기술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강의 방식은 매주 2개 챕터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힌트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은 후 그 다음에는 공부하셔야 돼요. 예. 문제를 풀 때까지는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를 풀고 나면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부 방식이 피니싱이 좋지 않았던 거, 문제를 풀고만 마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양치기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었다. 그래서 양치기가 그 양으로 어떻게 밀어붙이는 거라면서요. 양치기 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뜻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공부는 했던 걸 또 보고 해가지고 스트럭처를 알게 돼야지 공부가 된 것이지 계속 날리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제 말씀 아시겠죠? 주제가 뭔지 알았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흥미롭게 글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난 단어나 표현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 자꾸 다지고 또 읽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 영어로도 바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버리고 그러는 습관을 만드셔야지 될 교재지 그냥 막 많이 풀어가지고 날리는 식으로 하면 별로 안 남잖아요. 문제는.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공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 할 방식 조금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해놓고 나면은 시험장 잘 풀 수 있는데 뭐터로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서 얘네들이 이런 스타일로 말을 하는구나. supporting ideas를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얘들은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 있는 400개 정도의 글을 통해서 얘들이 이런 얘기를 하길 좋아하고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런 면도 있었네 하고 자꾸 알아갈 거예요. 이제 그거는 공부죠. 그때는 공부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공부하지 마시고 문제 풀고 오시고 평상시에 공부해 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 굉장히 스마트하게 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진도표 됐고 뒷부분에 가시면은 학습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두 챕터를 미리 풀고 오셔야지 되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첫 주고 하니까 다 풀기를 제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풀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100개 풀어야 되니까 알아서 뭐 20개씩 하시든지.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20개를 풀 때 말이에요. 한꺼번에 20개를 다 풀려고 그러면 되게 지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개씩 나눠가지고, 10개 풀고 뭐 잠깐은 쉬든지, 아니면 오전에 10개 하고 저녁 때 10개 하고 그러든지, 10개씩 나눠서 하십시오. 20개는 되게 지치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독해를 20문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을 굉장히 한참 동안 하는 것이 되게 머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친 상태로 하게 돼요. 그래서 10개씩 끊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10개를 몇 분 안에 풀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하죠? 여러분은 10문제를 한 몇 분 안에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카운팅을 해줘야 돼요. 몇 분? 30분도 괜찮고요. 근데 조금 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분이나 15분,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20분의 정도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20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잘 되시는 분들은 한 15분 해가지고 해놓고 10개를 두두두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하루에 매일 20문제를 풀면은 15분 정도 문제 풀고 20분이나, 그리고 이제 20분 정도 빠르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씩 다시 읽어볼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 그건 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게 40분이 돼도 괜찮아요. 문제 푸는 거 30분 써야겠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30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2주 후에는 한 25분으로 줄여보자. 한 20분으로 줄여보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독해 10문제를 몇 분 안에 풀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한 15분은 쓸 수 있거든요. 전체 시험을 우리가 25분 안에 볼 건데, 그러면 앞에 아무래도 어휘나 문법 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덜 들리기도 할 거고, 비슷하게 든다 하더라도 10문제를 15분 하면 총 30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30분 했다가 조금씩 좀 줄면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25분 안에 탕 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분까지 줄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시작을 20분에서부터 하시든지 25분에서 하시든지 30분에 하시든지 규칙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습할 때 단어 모르는 거, 형광펜, 구조 해석 안 됐던 거, 형광펜 이러면은 수업시에 제가 설명을 하거나, 설명이 안 되면 옆에 친구한테 묻거나, 그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와서 묻거나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면 쭉쭉 밀고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나의 목표와 다짐을 나중에 써주세요. 예, 한 달 동안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거. 예,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책 표지에 보시면은 책 표지가 이렇게 이야기다. 조각보 그림인데 파란 이야기, 빨간 이야기, 노란 이야기. 다양한 얘기들이 책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 7개 생각의 방에서 펼쳐지는 주제별 중담문 독해 그랬는데, 생각의 방이란 머리. 생각의 방은 머리고, 머릿속에 생각의 방이 7개가 있다는 건 주제를 7개로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챕터 1은 인문, 주제에 써있는 대로,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럼 인문 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좀 편하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경제 이런 쪽에 되게 약할 거고, 정치사회가 약하신 분들 덜어는 있고, 스포츠가 약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특히 어디가 약한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경제는 대부분 공통으로 약한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스포츠에 강하겠지만 여학생은 굉장히 약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자꾸 좀 더 꼼꼼히 읽어가지고 또 백그라운드 지식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생각의 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잖아요. 토픽 센텐스를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누가 뭐 한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딱 무대가 돼야지 돼요. 누가 뭐 하는 그 무대 배경이 딱 만들어져서 글을 읽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어른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3차원 3D처럼 이렇게 글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글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 방에 불이 이제 환하게 켜져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주제 찾기를 보죠. 14페이지. 제시문은 첫 문장에 단순하게 주제를 밝히는 방법, 반박문은 반박할 내용을 먼저 말하고 반전 후에 주제를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문은 개인적 경험을 실타래 풀듯이 점차 펼쳐 보이기 때문에 앞에 주제가 빵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3개의 문단에 글을 썼는데 이걸 모두 제시문으로 썼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는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문? 제시문.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동그라미를 해보겠어요. 글의 주제, 그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제가 크게 읽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는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의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글인데요. 모든 글. 모든 이 말할 때 사람들이 길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모든 글에서 찾자. 그럼 주제문이 나온 거죠? 그 다음은 밑에는 전부 다 supporting ideas예요. 여러분에게 불쑥 제시되는 문장들은 마치 흩어놓은 퍼즐 조각처럼 무엇이 무엇에 연결돼야 하는지 쉽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해석은 되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퍼즐의 주제를 알면 이러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문단의 주제가 뭐죠? 주제는 모든 문장.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으면 그 얘기는 또 하고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지만 퍼즐의 주제를 알면 갑자기 무의미하던 퍼즐 조각의 선과 면과 색들이 의미를 띠게 된다. 이 말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를 해요? 예를 들어 퍼즐의 주제가 과일이라면 노란색은 이거 참외나 바나나나 오렌지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빨간색에 점이 찍혀 이건 딸기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점이 없으면 이건 사과겠어. 그 다음에 보라색이면 이건 포도지. 이렇게 갑자기 많은 단어들이 생기고 의미 있어진다. 주제를 알면 글의 분위기가 밝게 흐르고 있는지 어두워졌는지 표정과 분위기와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주제는 모든 문장.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거는 주제는 모든 문장이다. 그것 말고 딴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가 기억이 안 나죠? 그쵸. 하나의 얘기만 계속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문장의 주제를 찾으십시오. 예. 정신을 되게 차리고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할지. 그냥 이렇게 졸면서 막 누구 얘기를 졸면서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되게 굉장히 어텐션을 해야지만,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이렇다는 얘기. 이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모든 글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거예요. 뭐는 뭐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역시 제시문으로 썼어요. 그럼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으로 직통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잘 골라내는 것이다. 이랬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개를 해보세요. 자, 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뭘 기억하게 하고 싶겠어요? 주제를 파악한다. 키워드. 그다음 첫 문장. 자, 너무 많아요. 2개만 골라주세요. 첫 문장, 키워드. 그렇죠. 2개 정도. 우리가 3개 기억 잘 못해요. 근데 주제를 파악하지 않은 거는 첫 문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그건 빼고 주제 파악으로 직통하는 이거는 앞문단과 연결을 시키는 얘기지 이 문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골라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영어 작문의 기본 규칙은 한 문단에는 딱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하고 그 주제는 앞부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 규칙이에요. 작문을 할 때 기본 규칙이죠. 이걸 토픽 센텐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단을 시작할 때마다 주제가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제 서머리를 하나 쓰는 거예요. 서머리를 쓰고 그 다음 자세하게 얘기를 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막 써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써.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주제문 이렇게 쓰면 멋있겠어. 주제문 나중에 써서 위에다가 얹어요. 네. 어쨌든
앞에 주제는 보여야 되니까요. 여간 이렇게 해서 결국 영문의 90% 이상이 두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앞부분만 잘 읽으면 글쓴이 의도는 거의 드러납니다. 주제문 다음에 잇따른 내용을 supporting ideas라고 하고 주제를 지지하고 상수라는 내용만 주제문 아래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두 개의 단어는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그렇죠. 앞부분에서 나온다. 앞부분에서 나온다. 밑에는 다 보충 설명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문장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할 내용. 첫 문장의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걸 궁금하잖아요. 키워드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 크게 읽을 만한 단어. 아니면 지금처럼 느리게 크게 혹은 천천히 말할 만한 단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크게 읽을 만한 단어.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소리도 잘 안 내죠. 귀는 닫고 있죠. 머리만 쓰고 있고 그런 방법을 사실은 좀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예, 정말로 많이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그 의미라는 게 살아나면서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걸 크게 말하고 있구나, 작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말하는 거를 글로 써봐요.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제가 말하는 거랑 되게 다르죠? 말할 때는 뭐를 막 크게 말하고 뭐 소리도 크게 했다가 늘렸다가 막 이러니까 효과가 막 늘어나는데 그래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으로 글을 렌더링하면 여러분 렌더 아시죠? 글자를 소리로 렌더링을 하면 훨씬 어느 게 중요한지가 잘 들린다고요. 어떤 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어떤 건 또박또박 크게 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글자를 소리로 렌더링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꼭 소리를 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은 이제 소리를 잘 안 낸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단어를 표시하면 무엇을 이야기할지 선명하게 보이는 단어이다. 예, 이걸 표시하니까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가 선명해 보이는 거. 그게 키워드입니다. 예. 대체로 주인공이 되는 명사와 그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한 다음 주부와 술부 이런 얘기 아시죠? 가 있는 누가 무엇하다. 이걸 씬세터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장면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는 사막이다. 사막의 동물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은 사막의 여행자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장면이 딱 세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세팅이 된 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set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정을 딱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씬세터에 해당하는 걸 만들고 그 말이 어떻게 진행해 갈지를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내용 다 했어요. 자, 보지 말고 기억해 볼게요. 맨 처음에 주제는 모든 문장. 그 다음은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는다. 그 다음은 키워드는 크게 말할 것. 아니면 그것만 표시해도 뭘 말할지를 아는 거. 그게 키워드다.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막 따닥따닥따닥 붙여놓으면 되게 얘기하기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찢어가지고 문단에 하나 넣고 자세한 설명, 하나 넣고 자세한 설명, 하나 넣고 자세한 설명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영어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되게 듣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듣는 사람 눈치를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말해도 들으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막 신경 곤두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니까. 듣는 척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듣는 척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물어보지. 그리고 또 계속 이 사람이 또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얌전히 듣는 게 아니라 또 질문하지. 모르겠으면 나가버리지. 안 읽어버리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수평적이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듣는 사람 생각을 신경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글이 되게 선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영어 읽기가 한국어 읽기보다 훨씬 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서 제시문을 볼게요. 제시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지당한 주장이라는 말 있죠? 거기다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예. 읽었는데 지당해 꺾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지당한 얘기예요. 지금 첫 문장 보시면은 reading is a thinking process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완전 직구를 던진 거죠. 예,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reading은 thinking이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딩은 thinking process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게 직구를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는 사고 과정이다. 이런 얘기 못 하러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사람들이 읽으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읽으면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사실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이 그냥 글자를 읽고 있지. 눈이 읽고 있지 머리는 가만히 있는 편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하고 언제 더 머리를 많이 쓰게요? 가만히 있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그럼 언제 더 머리를 많이 쓰게? 이거는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일본의 장수마을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장수를 하시나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분들이 되게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결론을 이제 내린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쓰는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80세, 90세 되신 노인들이 중국어를 공부한대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일어를 하는 사람한테 한국어는 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쉬운데 중국어는 어순도 다르지 뭐 성조도 있지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더 많이 쓰기 위해 더 강도 높은 머리 운동을 하기 위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도 몸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쉬운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힘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사람 가만히 있을 때 뇌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를 볼 때 뇌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언제 더 머리를 많이 쓴다?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TV는 보고 있으면 계속 걔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웃기면 걔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그러는 거잖아요. 웃어야 할 타이밍을 걔가 알려주죠. 거기서 막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뇌를 별로 열심히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뇌를 쓴다는 거예요. 말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중단물 리딩 과정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마치 운동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뇌를 몸 운동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휘하고 문법 공부한 거는 정말 기초 운동, 기본 운동.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그러는 식으로 운동을 한 거고요. 운동의 기본을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제대로 좀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독해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문제 풀어오신 분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었다? 글자하고 여러분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답이 이거지? 이랬지?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게 어떻게 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걸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충분히 얘기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당한 얘기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상당히는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딱 읽으니까 어땠다? Reading is a thinking process를 딱 보자마자 이제 주제는 뭐구나? 읽기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하니까. TV 보듯이 그냥 이렇게 글자만 보고 있지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면 착착 감기면서 얘기가 읽히게 되는 거죠. 착착 감기면서 입맛에 입에 착착 감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상했던 거랑 딱딱 맞는 얘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필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글들은 상당히 필력이 있는 분들이 글을 쓰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말 참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 이렇게 우리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하고 물어보면 걔가 또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컨버세이션이 되는 그런 읽기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첫째 지당한 주장이면은 주제문이려니 제시문이려니 그러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맨 끝에 숫자나 different, various 복수명사 거기다 형광펜을 칠해주시고 첫 문장에 2 혹은 3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럼 얘기는 끝난 겁니다. 끝까지 그 세 개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different나 various 복수명사가 나와요. 그것도 얘기는 끝난 거죠. 그 different 한 것을 하나 열거하겠다고 말한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게, 진짜? 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험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질문 형광펜. 첫 문장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물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대답해야죠. 그럼 대답이 그게 글의 주제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의 주제인 거죠. 그 다음에 비교급에 형광펜 칠해주시고. 비교급이라는 건 이게 이것보다 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을 글 전체에서 얘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ost important now evidence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합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뒤집을 리는 없다는 거죠. 말 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주제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시문이라는 것을 상당히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써요? 제시문이면 첫째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most라든지 뭐 you must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must라고 얘기해놓고 꺾지는 않는다는 거죠. It is important that 이렇게 얘기하고 꺾지도 않을 거고요. It is now evidence that 하면 증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꺾을 리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문, 제시문이라는 표시죠. 또 어떤 거? different나 various나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세 가지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이 나온다거나 비교급이 나온다든지 질문을 했으면 대답으로 끝까지 갈 것이고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으면 각각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글을 읽어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매 읽을 때마다 제시문이겠구나, 아니야 반박문일까, 아니면 생활문일까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글을 딱 읽고 습관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찾아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꾸 습관을 만들면 편해지죠. 그쵸, 여러분? 예, 매일매일 문제 푸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10문제씩 푸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아침 먹고 나서라든지 아침 먹기 전이라든지 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밥 먹는 거죠. 그쵸? 예. 그럼 밥 먹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마치 정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넣다 보면 처음은 좀 어렵지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매일 하는 일 우리가 힘들어 하진 않으니까.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뵐게요.